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오늘 타임라인 메르스 사태를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지금 녹음 시간이 2015년 6월 8일 월요일 지금 오후 한 2시쯤 됐네요. 지금 시간을 또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환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여러 통계 수치들이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낡은 것이 되어버리니까. 환자 숫자라든가 사망자 숫자라든가 또 관련된 병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방송 오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타임라인에서는 이제 소주제를 한 3개쯤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 있잖아요. 얘가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애인가? 그게 지금 되게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많이 퍼지지? 지금 어디까지 퍼져 있지? 이제 그거요. 현재 상황. 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과정과 이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관심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아침에 오늘이 하여튼 정점이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부터는 잡아나간다 이렇게 몇 번째 반복된 얘기인데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믿어도 되나? 진짜 이거 잡히는 거야? 뭐 장관 얘기대로 하면 하루하루가 고비죠. 믿어도 되나? 며칠째 고비. 예, 이게 세 번째 테마예요. 그러니까 얘 어떤 애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됐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것만 다 알아보면 뭐 메르스에 대해서 완전 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얘 도대체 어떤 애야? 이 바이러스? 얼마나 위험하지? 그 두 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 애라고 이게? 처음에 얘기될 때는 뭐 치사율 40%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긴장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는 치사율이 뭐 10%가 좀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10%면 엄청 높은 거예요, 치사율이.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현재까지 나타난 사망자 5분입니까? 예. 6분. 6명 됐습니다. 6명. 오늘 좀 전에 6명 됐어요. 예. 이 6명만 놓고 보자면은 이 메르스만 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볼 사람은 없어요. 되게 이제 이런 걸 이제 기저 환자, 다른 어떤 기본 질병을 갖다가 심각히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메르스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더 급속히 악화돼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뭐 쉽게 비교하자면 과거에 그 사스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뭐 메르스를 갖다 가볍게 얘기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사스에 비해서는 감염력이라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덜 위험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위험한 것 같기도 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어떤 애인지 우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얼마나 위험한 애냐 이거를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얼마나 빨리 퍼지지 이거? 얼마나 쉽게 퍼지지? 이게 쉽게 퍼질수록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전염력이 예,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나 독한 애야 얘가? 치사율. 예, 치사율뿐만 아니라 사실 치사율이 중요한 지표긴 한데 증상이 얼마나 심한가. 되게 아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지속될 수도 있죠. 며칠 앓고 마는 것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병이 낫고 나서도 이 후유증이 남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치사율,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병을 얼마나 오래 앓는지, 그다음에 병이 낫고 나서 후유증은 없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독성을 알 수가 있고요. 판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이 독성 지표를 보면 아직 계량화가 다 안 돼 있지만 꽤 독한 애는 맞아요. 우선 치사율이 이 사우디 경우에 40%로 44% 정도였고요. 우리 지금 10% 조금 안 되는 걸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뭐 변이도 아니라면서요. 같은 바이러스란 얘기잖아요. 아직 몰라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거의 같은 걸로 돼 있는데 뭐 그 98%, 99%라는 것도 변이의 가능성이 앞으로도 없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전염력을 보면 지금 첫 환자가 확진된 게 5월 20일인데 지금 보름 넘게 지났어요.
근데 아직 환자 숫자가 100명이 안 되거든요. 전국에 걸쳐서 퍼졌는데 이런 걸로 보면 전염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전염력과 이게 치사율도 높은 수준이고 굉장히 아프대요. 예, 걸리면. 그리고 증상의 지속 기간은 일주일 정도. 그 이제 완치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후유증은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꽤 독한 애예요. 그리고 전염은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는 않아요. 예.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 독성은 치사율 10% 우리나라, 외국의 40% 사우디에 이 정도면 굉장히 독한 놈으로 봐야 돼요. 이 치사율이면. 지금 현대 의학 기술 때문에 웬만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이 죽는 질병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사율 10%로 나타나는 독감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아까 이제 진 교수가 뭐 이렇게 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변종. 예, 사실 얘는 아직 낯선 애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처음 발견된 게 3년 전이고요. 처음 보고된 게 학계에. 그다음에 대규모로 환자가 생긴 건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사태 작년 봄에요. 한 2달 동안. 그래서 이제 환자가 한 1,000명 넘게 사우디에 생겼거든요. 좀 전 오늘 오전부로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메르스 환자 발생국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을 제치고 한국이 사우디에 이어서 2위가 됐어요. 이제 숫자가 100명에 육박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아직은 연구가 좀 되게 덜 돼 있어요. 그래도 보도에서 얘가 어떤 애인지는 좀 보셨죠? 뭐 낙타에서 나와가지고 어쩌고 맨 처음 이걸 발견한 의사. 네. 맨 처음에 그걸 갖다 그 메르스 이제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검출하는데 성공했던 의사에 따르면은 알려진 것과 달리 그 공기 전염이 전혀 불가능한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확인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메르스의 원인 바이러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예, 코로나라는 건 태양의 코로나 이렇게 뭐 태양에서 막 이렇게 불길 같은 거 나는 거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껍데기에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태양의 코로나처럼 태양이 이렇게 일식됐을 때 막 옆으로 삐쳐가 보는 모습.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긴 바이러스를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스도 있고. 예, 사스도 이제 이 메르스하고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다 친척이에요, 전부 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해 가지고 이제 원래는 지금까지 연구된 걸로는 확실치는 않은데 원래는 박쥐가 갖고 있었던 바이러스라 그러고요. 요게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한테로 넘어온 게 사스 바이러스고 그다음에 낙타를 통해서 사람한테 온 걸로 추정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박쥐랑 고양이랑 연애하고 박쥐랑 낙타랑 연애하고. 뭐 연애는 아니고 하여튼 숙주를 삼아서 이렇게 이제 중간 숙주인 거죠. 그 사양 고양이가 사스의 중간 숙주고 낙타가 이제 코로나 이제 메르스의 중간 숙주고 그렇게 사람한테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사람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 구조가 좀 특이한데 DNA가 있는 게 아니고요. RNA가 있어요. 안에. RNA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예, RNA 바이러스인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DNA가 뭐냐 하면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DNA가 단백질을 만들 때 바로 DNA가 단백질을 만들지를 못하고 RNA를 내보내죠. 예, 이제 RNA가 DNA의 전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 제조 프로그램이에요. RNA가. 그리고 안쪽에는 RNA가 있고 표면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삐쭉삐쭉한 그게 있어서 얘가 이제 사람 세포에 들러붙어 가지고 세포막을 뚫고 RNA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RNA가 들어오면 얘가 들어와서 단백질을 막 만들어요. 그 단백질이 우리 호흡기라든가 신장이라든가 폐라든가 뭐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도 나고 설사도 나고 호흡곤란도 오고 폐렴도 생기고 예, 그렇게 예. 근데 아직도 이제 얘가 어떻게 종의 울타리를 건너뛰면서 그 감염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까지가 지금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영어로 쓰면 MERS 줄 긋고 COV라고 써요. 약자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메르스를 일으키는 이제 종류 이런 거고요. 그 이제 변종 문제는 좀 이따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작년하고 금년에 여러 이제 메디컬 저널, 의학 저널에 나왔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면 이제 작년에 사우디에서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금년 2월, 3월 이 경에 논문들이 좀 나왔는데 그 중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유명한 어떤 그 저널인데 여기 발표된 논문이 사우디에서 생긴 환자들을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해 놓은 거예요. 이제 이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112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 약 90% 정도가 병원에서 감염됐어요. 병원에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12명을 조사를 했는데 3명은 초발성 환자고 이제 원래 처음으로 병에 걸린 사람이고 나머지 환자들은 106명은 이 3명한테서 전염됐는데 이 전염 경로가 대부분이 다 병원 시설을 이용한 거예요. 또는 다른 확진자 또는 다른 환자를 발병 14일 이내에 가깝게 접촉한 케이스. 그러니까 전체 중에 87% 정도가 병원 방문자였대요. 그래서 다른 연구 결과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사태를 분석해 볼 때 병원 감염이 제일 유력하다.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감염된 병원 시설이 전형적인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번창하는 감염 공간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됐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이런 유형의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우려를 줄이고 방역의 효율을 높이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딱 우리 상황이 여기 딱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그 주로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우리하고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게 같은데 이 병원 시설에서 잘 번진다는 거는 그럼 병원이 아닌 시설, 예를 들면 뭐 집이다 이런 데서는 병원만큼 이렇게 덜 감염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35분 의사도 보면 부인은 물론 그 한 케이스만 갖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부인은 멀쩡하다 말이에요. 그럼 부인하고 같이 살았는데 부인은 멀쩡한데 그럼 이제 만약 부인이 병문안 갔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럼 이 균 자체가 그 병원이라는 조건이 다른 시설과는 어떤 차이가 나길래 병원에서는 잘 번지냐 이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잠복기를 보통 최장 14일로 잡아요. 네, 길면. 근데 이제 우리 경우에 이제 소위 1번 환자, 14번 환자 뭐 등등 다른 사람한테 많이 전파시키는 환자를 보면 대개 이 사람이 감염되고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때 제일 활발한 걸로 나와요. 왜 하필이면 병원 공간이 이러냐 하면 병원은 밀폐된 경우가 많고요. 자연 통풍이 잘 안 되고 밀폐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병원에서는 처치를 해요. 이게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거든요. 메르스라는 게 사스는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고요.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에요. 사스하고 비슷한데 사스는 중국 중심으로 난 데 반해서 이건 사우디 중심으로 중동 국가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심각한 호흡곤란, 고열, 폐렴 증세 이런 걸 보이면서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이 석션 그러니까 이 처치 과정에서 강제로 가래를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감염되고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에어졸 현상처럼 그때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그렇게 되면서 직접 이제 매개 감염이라 그래서 의료 기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시설 설비라든가 이런 데 묻어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시면 근데 이후로 또 손 가고 뭐 그 평택 성모병원에서 대규모 환자가 34명 남았는데 역학 조사를 해 보니 뭐 문고리에 다 묻어 있다. 문고리 침대 이런 데 전부 다 RNA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RNA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사멸한 경우도 RNA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매개 감염이라 그러는데 병원에서 처치 과정에서 대규모로 나온 이 RNA 바이러스가 각종 의료 장비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도구라든가 또는 손 이런 걸 통해서 묻어가지고 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동네 의원에서 의사가 감염된 경우를 보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비말 오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평택성모병원은 에어컨을 통해서 많이 퍼졌다고 그래요. 이게 에어로졸이라는 건데요. 뭐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 크기의 수분 거기 안에 이제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공기 중에는 못 살거든요. 얘가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걸로는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그 에어로졸이라고 통칭하는 아주 그 미량의 수분 속에 들어 있으면서 그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공기 감염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병원 공간에서 옮겨갔고 이게 사우디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예. 그렇게. 그렇다면 뭐 지금 보면은 뭐 학교 휴업들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 예. 그다음에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근데 그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살펴보죠 한번. 네.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메르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충 이해가 됐죠? 예. 얘가 어떤 애인지. 어느 정도 위험한 애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지금 사우디 사례 이제 세계 1위 환자 보유국이죠. 발병국가. 우리나라 2위 발병국가인데 1, 2위를 볼 때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다는 지금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은 일단은 1차 한번 제가 드는 생각이 병원에 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병원 안에서는 또 병원 밖에서는 병원에서 잘 방어를 한다는 전제에만 성립이 되면은 병원 밖에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 아직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2차, 3차 감염을 4차 감염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박원순 선생님도 우려하는데 설사 4차, 5차 심지어는 사우디에서는 8차, 9차까지 나타났지만 병원 안에서 이루어진 8차, 9차는 병원 밖으로서 나왔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발표 중에서 지금 믿을 수 어느 정도 믿어도 되는 거는요.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는 그런 믿을만해요. 아직.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확진된 약 100명 가까운 환자들을 볼 때 다 병원 시설 이용자들이에요. 그렇죠. 100%. 현재까지는. 예. 그리고 이제 3차든 4차든 간에 역추적해 보면 이 바이러스를 어디서 묻혀왔다는 걸 지금까지는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기들 통제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 통제 가능할 뻔했던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가 얘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애인지 알아봤고요.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죠. 네.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6월 7일 어제 병원명을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못한다고 그러더니 뒤늦게 3일 날 대통령이 밝히라고 그랬대요. 근데 나흘 동안이나 꾸물거리고 쥐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확진자가 지금 아침까지 오전까지 8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90명 가량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UAE를 제치고 2위 국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확진 환자 나온 병원 6군데하고 이제 환자들이 이 확진 환자가 격리해 간 18곳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좀 부정확해서 말썽이 있기도 했지만요. 여기에 오늘 들어와서 사망자가 1명이 추가돼서 6명이 됐고요. 확진 환자가 나거나 격리해 간 병원의 숫자가 또 5개 늘었습니다. 지금 약 30곳의 병원이 이 환자가 나왔거나 또는 경유해 간 병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위치를 보면 이제 평택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 그다음에 뭐 부천, 용인, 그다음에 뭐 저기 전라북도 김제, 순창, 부산, 대전 이렇게 해서 거의 이 전국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현재 제주에 관광객 한 사람이 이 환자와 접촉한 게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는 음성으로 나와서 제주도는 아직 제주도까지는 안 갔고요. 이제 몇몇 좀 우려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생 1명이 확진이 됐고요. 오늘 현재 부산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동시에 부천에서 확진 환자 1명이 나왔는데 이 부천에서 확진된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녔고 또 사우나에서 자면서 한 300명하고 접촉한 걸로 지금 이제 동선 파악이 되고 있어서 여기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택 지역에서요.
그 메르스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 폐렴 환자에 대해서 메르스 검사 실시를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이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위험.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아무리 이 사람의 동선을 추적해도 누구에게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 바이러스를 얻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지역사회 감염이고요. 추적을 하다가 추적의 선이 끊기면. 예, 끊기면 지역사회 감염이에요. 추적할 수 없으면.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 통제를 벗어난 걸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평택처럼 환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지역에서는 좀 일부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진단. 그리고 그건 뭐 잘하는 그리고 이제 조치죠? 그렇죠. 네.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그 삼성병원을 거쳐가지고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가지고 뭐 강동 무슨 병원 거쳐서 건국대학교에서 확인이 된 확진된 75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그 폐렴으로 진단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폐렴을 앓고 있는 걸로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메르스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테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특히 평택 지역에서는 그럴 필요가 더 있다는 거죠.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메르스 감염 의심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확진이 나왔고 확진이 되고 나서 역추적을 해봤더니 이런저런 병원에 걸린 케이스가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보건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관리 범위 밖에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여기까지 와게 되었나. 세계 2위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데 왜 극동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두 분은 그냥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니까 이건 선입견 없이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 서울병원이 가장 큰 지금 포인트다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최초의 시작은 이제 딴 데서도 발병됐지만 저는 두 개의 중요한 날이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가 5월 20일이고요. 하나가 5월 27일이라고 봅니다. 5월 20일은 뭔가 하면은 일본 환자는 그 평택 성모병원을 거쳐서 이제 이 삼성병원에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택에 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이 일본 환자로부터 이렇게 전염이 됐어요. 감염이 됐지만 일본 환자가 메르스 환자라는 게 처음 확인된 것은 삼성병원에 입원해서였어요. 그 삼성병원은 지금도 그걸 자기들이 좀 잘한 일로 그 언급을 하던데 맞아요.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까지는 잘했는데 확인한 뒤에 이게 그동안에 이 사람이 며칠 입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치료했던 의사, 간호사, 환자들에게 퍼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삼성이. 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이게 메르스 조사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격리하고 비밀리에 해가지고 자기들은 불을 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14번 환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14번 환자가 5월 27일 왔는데 그때는 이미 불 다 껐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제가 비밀주의가 이때만 아니라 20일 날 그때부터 삼성병원에서 그 메르스 환자가 발견됐다. 우리는 이렇게 조사한다. 여기 드나든 사람 다 조심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전에 어느 병원을 거쳐서 왔다. 이런 게 다 공개가 됐다면은 14번 환자가 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일본 환자로부터 이미 감염이 된 14번 환자는 그 27일까지도 자기가 뭐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버스 타고 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119까지 불러가지고 삼성병원에 왔다는 거죠.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다는 거죠. 14번 환자가 27일 날 그냥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삼성병원에 오므로서 삼성병원은 그러니까 딴 데는 수류탄 던졌다면 여기는 핵폭탄 던지는 데니까 엄청난 전파력을 갖다가 발동된 거죠 이게. 네. 삼성병원 소문은 좀 났었지 않아요? 예, 많이 났었죠. 예, 며칠 전부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메르스가 발생을 했는데 환자는 원래 딱 한 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바레인에서 일본 환자, 일본 환자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들어올이라는 거는 이미 예측됐던 거고요. 언젠간 들어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올 무렵에 그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도상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들어오고 말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 일본 환자가 뭐 증세가 나타나니까 처음 병원을 간 게 5월 12일이에요. 5월 12일. 5월 12일 날 이 서울에 있는
아산에 있는 아산서울병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 동네 병원이에요. 동네 병원. 근데 여기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여자 의사 선생님이 진료했다가 이분이 혼자 딱 걸렸어요. 메르스에. 네. 근데 이분은 다른 환자를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네. 잘 관리한 거죠. 네. 이 사람이 두 번째 안 났으니까 또 어딜 갔냐면 5월 17일 날 서울에 있는 강동에 있는 365 서울열린병원이라는 이 병원에 또 갔어요. 여기서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또 걸렸어. 근데 이분도 전염을 안 시켰어. 자기 혼자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안 났으니까 평택성모병원으로 간 거예요. 네. 그 여기서 뭐가 수상하니까 여기서 있다가 이제 서울 삼성병원으로 온 거죠. 그 삼성병원에서 1번 환자가 지나갔어요. 서울대병원으로 보냈어. 확진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소독을 하고 잘 처리를 한 거예요. 이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을 지나갔어요. 그 대목에서 예. 그 말씀하신 그 평택성모병원에 세 번째 병원으로 갔을 때 예. 이때 이 사람이 좀 슈퍼 보균자로서 이게 많이 전파시켰어요. 그렇죠. 5월 15일에서 5월 17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 있었고요. 여기 34명의 감염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언론에서 이미 네. 왜 평택성모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는지가 역학조사도 예, 이루어졌고 구조 예, 많이 됐습니다. 예. 근데 예.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왔잖아요. 예. 삼성병원으로. 예. 왔을 때 삼성병원에서 이걸 갖다가 이 질병관리본부에 넘겼을 때 예. 바레인이면 아니야. 사우디 안 거쳤네. 뭐 이러면서 이걸 처음에 메르스 확인을 안 해줬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질병관리본부도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1번 환자를 잘 격려시켰기 때문에 이제 경험도 좀 쌓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평택성모병원에서 있던 14번 환자가 예? 여기를 온 거예요. 네.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앰뷸런스 불러서 실려가지고 여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온 거예요. 이날이 언제냐면 5월 27일, 28일, 29일 3일간 여기 입원해 있었어요. 예. 그 처음에는 이 환자가 메르스일 가능성을 의식 못했고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소위 35번 환자 의사 선생님 네. 그분이 이제 그 감염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현재 어제까지 17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생긴 환자 수가 34명. 지금 이 시각 현재. 예, 그래서 저는 진단은 딴 데서 받았지만. 이 14번 환자가 예. 14번 환자는 스스로 메르스 환자인지도 모르고 삼성병원에 왔고 예. 또 삼성병원도 몰랐고 또 이 사람이 평택성모병원은 그때 이미 그 발병 지역으로 그 체크가 됐지만은 공개가 안 됐죠. 예, 공개는 안 됐는데 그 무슨 굿모닝 무슨 병원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예. 14번 환자가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 평택성모병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처음에. 안 하고 굿모닝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굿모닝은 또 이 메르스와 관련된 지금 요주의 대상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삼성병원은 넘어갔는데 그래서 마치 삼성병원도 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1번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걸 비밀주의를 갖다가 걷어치고 공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조치를 했으면 14번 환자가 삼성병원까지 안 왔을 거라는 거죠. 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병원의 자업자득과 물론 정부 당국의 책임이 더 크지만은 근데 제가 그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이게 삼성병원에서 왜 그 수많은 수백 명을 갖다가 1번 환자로 인해서 감염돼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수백 명을 조사하면서도 쉬쉬했을까 메르스라는 얘기 꺼내지도 않고 그는 병원이 이제 영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처음부터 그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새누리당에서 나중에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감춘 거는 이 삼성병원과의 짝짝꿍의 탓이다. 네. 그리고 이 삼성병원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를 했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점검을 하면 이제 환자는 한 명만 들어왔어요. 1번 환자가 들어와서 이 사람은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병원 음압치료시설로 갔어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그래갖고 지금 완치가 됐어요. 퇴원했어요, 이제는. 이 사람 다 났어,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평택성모병원에 있을 때 감염시킨 사람이 이제 34명인가 35명 돼요. 이제 그 중에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와서 2차 파동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말고도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되어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감염시킨 사례가 16번 환자가 대전 대청병원하고 이제 건양대병원 이 두 군데로 지금 옮겨갖고 여기서 환자가 한 10여 명 나왔어요. 사망자도 하나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작은 덩어리가 그렇죠.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파도가 평택성모병원 파도였어요. 그다음에 작은 파도가 하나 삐져서 이제 대전의 건양대하고 대청병원으로 갔고요. 여기는 종결될 것 같아요, 이걸로.
동네 병원이어가지고 비교적 지방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도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왔는데 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감염되어 온 환자가 자기도 메르스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왔고 삼성 서울병원도 처음에는 메르스인지 모르고 진료를 했고 3일간 응급실에 머무르는 동안 거기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1,000명 가까이 돼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숫자가 약 800명이 넘어요. 이게 지금 2차 파도로 오는 겁니다. 지금 2차 파도로요. 나머지는 다 정리됐어요. 이제 평택 성모병원 정리됐고요. 건양대하고 대전대청병원하고 건양대병원은 지금 막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도 나지만 여기는 정리될 거예요. 그다음에 강동 365 서울 열린병원 여기 완전히 다 났습니다. 병원 가셔도 돼요. 이제 이런 데들 이제 메르스 환자 진료했다가 피해자가 됐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의사 선생님은 면역도 생겼고요. 감염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산서울병원 마찬가지고요. 남은 거는 삼성서울병원 밖에 없어요. 지금 2차 파도요. 여기에 지금 현재 34명인데 앞으로 몇 명이 더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그러니까 확진되는 장소는 용인, 부산, 부천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거의 다가 새로 생기는 환자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이 피크일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피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5월 27일에서 5월 30일 사이가 제일 중요한 시기고 그 뒤에도 일부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오늘이 5월 8일이죠. 6월 8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지났거든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 병증이 심해지고요. 이때 대규모로 바이러스를 배출합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발병을 확인하는 환자들이 그동안의 동선 관리가 잘 되어서 거기서 새로 또 4차, 5차로 가는 게 없으면 오늘쯤이 피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길게 보면 뭐 이제 최대한 좀 이렇게 그 보수적으로 길게 보면은 그 14번 환자가 머물렀던 마지막 날인 5월 29일 플러스 2주 14일 하면은 6월 12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까지 보면은 대충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남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방금 이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런 조그만 병원은 거의 보면 더 이상 번지기 어려워요. 추적만 잘하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감시 대상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택시 합성해서 가면은 어디서 내린까지 보면은 다 끝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삼성병원은 이게 노선 버스야. 그러니까 군데군데 사람을 내리는데 여기에 그 환자는 체크가 되지만 여기 병문안 왔다가 간 사람들 보호자 내지 어떤 손님들 그런 사람 중에 지금 부천에서 발생한 환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간병하러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과연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 문제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이겁니다. 현재 상황은 나머지는 거의 정리되었거나 정리돼 가고 있고요. 삼성 서울병원 한 곳만 남았어요. 여기서 생긴 환자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얼마나 잘 격리하고 얼마나 잘 치료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집단적인 발병 사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막기만 하면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거의 어느 정도 종결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를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가 사우디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스 예방의 모범 국가로 WHO 에서 칭찬을 받았던 나라인데 지금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찰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이 사찰 요원들이 지금 입국했어요. 어저께.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생긴 이 메르스 발병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퍼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한국에서 퍼진 이 병이 인접 국가나 다른 국가로 퍼져나갈 위험이 얼마나 있냐 이거를 긴급히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국격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죠. WHO가 who잖아. Who are you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Who are you. 그 사스 때하고 대응을 해보면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11월 달에 중국에 사스는 생겼고 2003년 4월 달에 첫 환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게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몇 명 들어왔냐 하면 3명 들어왔어요. 3번. 이번에 1번 환자가 중동에서 들어온 것처럼 중국 방면에서 감염된 환자가 3차례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 3차례 입국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파악이 됐고 격리가 됐고 그다음에 접촉자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국내 전염이 한 건도 없이 끝났습니다.
일시 격리, 열흘간 격리했던 사람의 숫자가 전체 2,000명, 우리나라도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2,000명 정도를 열흘간 최장 격리했고요. 그렇게 그 당시 이 초동 대응은 국무총리가 직접 했습니다. 그때 고건총리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걸 무난히 넘겼고요. 이번 경우는 이제 국내 환자 한 명 들어왔어요. 한 명 들어왔고 지금 감염자 숫자가 100명에 육박하고요. 현재 격리가 진행 중인 숫자가 한 2,500명 넘는 걸로 지금 3,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미 이 사스 때를 넘어섰죠. 그렇게 지금 돼 있고 그 국무총리는 공석이고요.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선에 서서 모든 걸 다 지휘하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까지 됐냐를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데는 첫 번째가 의학적 요인이고요. 이제 보건정책상의 문제.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정책 또는 뭐 일반적으로 정책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행정적 정치적 요인. 이 세 가지 요인이 중복되면서 이렇게 왔는데 첫 번째 의학적 요인을 보면 우선 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관들하고 의료인들 그다음에 보건당국 여기가 이 메르스가 언젠가 오고야 말 거라는 거를 인식을 공유를 하고 이 메르스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일선 병원에서 보건당국에 보고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두 번째는 전염력을 보건당국이 과소평가했어요. 우리나라 병원의 수준은 사우디하고 비교 안 된다 이런 자만심 그런 거에 젖어서 전염력을 과소평가했고요. 그리고 매뉴얼을 보면은 이제 과잉이라는 얘기 들을 만큼의 적극 방어 정책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소극적인. 예. 그다음에 이 메르스는 우리 전염병 관리법 상에 이제 일종 전염병 이런 걸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 보건정책상의 여러 조처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요건. 강제 격리라거나 강제 격리라는 이런 것들이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 요인인데 여기는 이제 경제 문제가 커요. 이게 격리 비용 문제 때문에요. 예컨대 자가 격리를 하면 일하러 못 가잖아요. 자가 격리를 하면 내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병원이 환자들을 대규모로 격리하거나 또는 의료진을 격리하면 병원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병원일수록 손실이 커져요. 그래서 이 병원명을 초기부터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보건당국이 병원의 영업을 보장해 주려고. 네,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건 근데 보건당국에서 고민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닌데. 아마 저는 그래서 그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저기 평택성모병원처럼 작은 병원들로 처음에 돼 있었으면 아마 공개했을지도 몰라요. 삼성병원이 처음부터 끼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또 로비도 상당히 했을 것이고 뭐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정치 행정적인 요인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이제 격리 비용 문제는 항상 생겨요. 이게 되면. 근데 사스 때는 총리가 직접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문제 생기면 열흘간 격리할 테니 동의해 주십시오. 그때 사스도 아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격리를 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강제 조치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한 군데만 맡겨놓으니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격리하게 되면 이 손에 누가 책임질 거 이러면 자기들이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무슨 수로 얘기를 해 주겠어요. 이게 이제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이것을 컨트롤할 때와 보건당국이 컨트롤할 때 차이거든요. 이게 컨트롤 타워의 문제네. 타워의 권한의 문제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비용을 조금 아낀 거죠. 근데 이걸 아끼느라고 이걸 못 잡아가지고 더 큰 비용이 드는 거죠. 이제 사회 전체가 혹은 민간 가게, 기업, 병원 이런 데들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수천 배, 수만 배의 손실을 입은 거죠. 이게 되게 멍청한 거고요. 이게 만약 법적으로 현재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하면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발표를 하고 입법은 나중에 하고 그리고 예비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병원 같으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 월별로 지급해주는 보험급여가 통계가 다 있거든요. 지난 한 몇 년치. 그러면 지난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월별로 모자라는 부분 채워주겠다 그랬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격리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또는 환자 본인이 전적으로 거의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격리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정책적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행정 정치적인 요인은 결국 특히 전염병 관리는 일반적으로 보건당국의 책임이에요. 결핵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뭐 이런 건 다 보건당국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신종 전염병이잖아요. 이건 아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도 안 돼 있어요. 어떤 원인균인지 잘 몰라요. 국민들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환자가 몇십 명밖에 안 되고 겨우 6명 죽었는데 이거는 겨울마다 돌아오는 그 계절 독감보다 치사율이 더 낫지 않냐. 사망자가 더 적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모르는 소리인 게 계절 독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병이에요. 예.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이 메르스는 처음 보는 병이기 때문에 공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 이걸 다 맡겨놓고 하니까 이 위기관리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배분하고 자원과 인력을 조직 동원하는 문제인데 이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가 수합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고 그러면 정보를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계속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공개를 안 했고요.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전혀 관여를 하거나 책임을 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획득하고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스꽝스럽게도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극동에서 이렇게 판을 치게 된 원인이었다. 이게 제 진단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학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아니요,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SNS에. 저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지만 저도 경제학 전공이거든요. 그 뜨끔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관의 전공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종 전염병에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이 보호하는데 이제 얼마만한 재정이라도 아끼지 않고 쓰겠다는 각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거지 장관 전공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미국 같은 데 보니까 미국의 그 마이애미주에 그 디즈니랜드 있는 곳에 디즈니 월드인가 있는 곳에 이제 영화사도 있고 막 그 관광객들 뭐 수백만 명이 이제 많이 오는 곳에서 이게 올랜드 가는 곳에서 이걸 이제 메르스가 그 작년에 이제 나타났을 때 환자가 딱 한 명이었대요. 미국에서 환자가 작년에 2명인데 여기 하나고 또 다른 지역 하나인데 그 환자를 대해서 그 병원 당국과 그 방역 당국이 협의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그 사실을 공개하고 완전히 이제 공개리에 이제 이 봉쇄 정책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확산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퍼지게 되면은 뭐 나중에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생기죠. 그래서 초기에 왜 이렇게 안 됐느냐라는 거예요. 참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데. 병원 알릴수록 제가 이 병원 관계자가 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걸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아까 그 환자들처럼 처음에 이제 어디를 거쳐왔는지를 다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픈데도 아픈 걸 갖다가 좀 솔직히 얘기 안 하는 환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환자만 탓할 게 아니라 병력 관리를 갖다가 즉각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삼성 같은 경우에 그 5월 20일 날 그게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 막 격리 조치 내지 주의 조치했던 사람들 있죠. 그걸 갖다가 모든 돌려했으면 그렇지. 그걸 요새는 또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입력하면은 환자가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뜨는 그 병력 사항이 있대요. 그게 언제부터 가동되는가 하면 6월 5일부터 가동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6월 5일 전에는 환자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다음 문제 마지막 쟁점인데요. 잡힐 거냐 이게. 그걸 전망해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국가별 메르스 발생 현황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우리 지금 그래프 같이 보고 있어요. 그죠? 네. 제일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환자가 1,019명, 사망자가 450명. 엄청나요. 이제 어제까지 세계 2위였던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인데요. 몇 명이죠 이게? 76명에? 예. 10명. 10명 사망. 예. 그 다음에 좀 많은 나라가 요르단, 이 환자 19명에 사망 6명. 여기도 엄청나게 높은 편이었어요. 예. 카타르가 환자 13명에 사망 5명. 뭐 이란이 환자 6명에 사망 2명. 쿠웨이트가 3명에 1명.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레바논 이런 데 환자 1명만 있었고요. 북아프리카 튀니지, 알제리 이런 데 다 2명, 3명의 사망자 하나. 그다음에 되게 어려진들이 옮겨간 유럽하고 미국은요.
중국도 환자 1명 발생이 다예요. 말레이시아도 환자 1명 발생이고요. 필리핀 환자 2명이에요. 인도네시아 환자 1명. 미국이 환자 2명인데 완전 제압을 했고요. 영국이 환자 4명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독일이 3명 환자 나와서 1명 사망했고요. 프랑스가 환자 2명에 1명. 이 정도예요. 그리스 뭐 이런 데 1명.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환자 수가 100명 육박, 사망자 6명 이렇게 해서 예, 단연 세계 2위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삼성병원이 두 번째 파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파도로 끝날 것이고 세 번째 파도가 안 올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좀 검토를 해보자. 아까 그 노 대표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어요. 이미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했어요. 우선 여기 유명한 환자 있죠. 35번. 네. 그거는 근데 이게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요? 아니 뭐 이렇게 기분 나쁘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이야. 뭐 굉장히 정치적이더라고요. 무슨 고도로 훈련된 무슨 저 출마해가지고 뭐 박원순 시장하고 경쟁 후보 같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분이 좀 나쁘긴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또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할 계제는 못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의사고 그다음에 네. 자기가 그 감염된 상태에서 사람들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발열이 네. 그게 무슨 뭐 전염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과정됐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 불필요한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메르스 증상이 이렇게 몸에서 나타나기 전인 그 5월 30일 날 1,500여 명이 모이는 조합원총회 간 걸 가지고 마치 개념 없는 의사가 아픈 걸 속이고 퍼뜨리로 결과적으로 막 퍼뜨리는 책임이 큰 것처럼 얘기하는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 막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박원순 시장의 얘기와 이 사람의 주장과의 차이점을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일부 언론에서 뭐 연일 공세를 퍼부었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놀란 것이 지금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걸 막고 있는 사례가 이제 중국, 홍콩에서 한국 한국 사람이 간 거 같이 탔던 사람들 전부 다 추적해 가서 다 지금 단속시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군 있죠. 군에서도 몇 군데서 이렇게 뭐 공군 원사라거나 또는 해군 여자 하사관 나타났는데 그 해군 여자 하사관 경우에는 확진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 이제 확진 환자를 병문안했던 의심 환자였는데 그 의심 환자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바로 격리시켜. 그 사람하고 만났던 사람까지도 다 격리시켜. 다 격리시켜 버렸거든. 그 개념으로 보자면은 1,500명 저기 다 격리됐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군대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한다면 1,500명이 자택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 재건축 조합 총회에 있는 사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군은 그래도 잘 막아냈잖아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다소 과잉으로 보여질지언정 그 불필요한 그런 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이 삼성서울병원 사태가 이걸로 진정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거 잠깐 위험한 상태라고 봐요. 제가 이제 이 획득한 정보에 따르면 지금 언론에서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실을 방문했던 5월 27일에서 29일 또는 30일 사이 한 3일간에 걸쳐서 응급실을 방문했던 사람들 여기 14번 환자가 이때 여기 머물렀기 때문에요. 35번 이제 환자가 감염된 것도 이때예요. 이때 그렇죠. 잠깐 그 내색전 다른 환자 보러 갔다가 옆병상 환자를 진료한 것 때문에 이제 전염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35명 정도가 여기서 이제 일단 병이 옮긴 걸로 지금 오늘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용인, 경기도 용인, 시흥, 부천, 부산, 김제, 전북 김제 여기까지가 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옮겨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삼성서울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전국구 병원. 예, 전국구 병원이에요. 민간 병원 중에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병원이라서 여기 환자들은 반 이상이 지방 환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들이 용인, 김제, 시흥, 부산, 부천에 가서 확진이 됐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감염되고 며칠 있어야 발병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격리시켰다는데.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발표는 총 한 900명 가까운 숫자를 격리하고 있고 그중에 150명 넘는 사람은 삼성서울병원 내부에 격리 중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응급실 접촉자, 응급실을 이 기간에 다녀갔던
아니, 약 9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예? 아니 격리를 했다 하더라도 발병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니 격리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용인, 김제, 시흥, 부산, 부천에 왜 있냐고요? 두 가지죠. 아니 자가격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자가격리 경우에 시설격리가 아니라 자가격리 경우에는 강제격리가 아니니까 누구처럼 골프 치러 가거나 저 울릉도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체크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새놓은 구멍인 거죠. 문제는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삼성서울병원을 탓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서울병원도 대처를 잘못하긴 했지만 일단 환자를 받아서 그 일본 환자도 성공적으로 격려시켰고 일부러 이랬을 리도 없고요. 그 자기들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삼성서울병원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한 9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명단이 무슨 명단이냐 하면 5월 27일에서 30일 사이 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진과 환자 명단이에요. 거기서 진료받은 환자요. 진료한 의료진이요. 의사, 간호사, 기사 등, 의료기사 등등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감염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50명 이상에서 한 200명 정도 사이 숫자의 주로 의료진을 중심으로 병원 내 격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한 800명, 700명, 나머지 한 700명 정도가 지금 시설 격리가 아니고 자가 격리, 일부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대부분은 자가 격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실제 그러면 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이 사람들이 700명 정도가 자가 격리라면 이 자가 격리를 관리하고 있냐? 관리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자체 의료진이 200명 가까이 격리돼 있고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이지 위기 관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현재 확진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이 어제까지 확인한 게 17명, 오늘 추가된 것까지 약 35명 되는데 이 35명의 동선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 35번 의사 이분은 동선이 서울시에서 파악이 돼서 그나마. 서울시장이 얘기를 해서 심포지움하고 조합원 총회, 재개발 조합원 총회가 문제가 돼 있지만 나머지 확진 환자들은 동선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오늘 그 75번 환자라고 해가지고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확진받고 입원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5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그 응급실에 삼성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분이에요. 네. 분인데 이분이 퇴원했다가 이제 고관절 뼈가 골절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건대병원 갔는데 열이 있다고 안 되니까, 입원이 안 되니까 다시 삼성병원 가가지고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건대병원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네. 이 5월 27일, 문제의 5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14번 환자와 같이 그 응급실에 있었다는 사실이 체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약 900명 가까운 약 850명 내외의 이 명단에 있는 환자 명단인데 이것도 완벽한 명단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더 심각한 문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는 환자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자가 같이 와요. 예. 보호자 명단은 없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걸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확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삼성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고 이제 응급실 진료받은 사람도 있지만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환자를 간호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는 현재 삼성병원 자체에서도 환자들은 데이터로 기록이 되지만 보호자는 기록이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간병하거나 문병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삼성병원과 이 질병관리본부가 확보하고 있는 약 900명 가까운 숫자의 응급실 관련 명단 여기에 환자도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보호자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제일 큰 위험 요소고 지뢰밭이에요. 이 35번 확진자의 심포지움하고 이제 재개발 조합원 총회 이게 문제가 됐죠. 네. 재개발 조합원 총회는 이제 이게 29일 날 있었던 거예요. 그죠? 30일. 네. 30일에 네, 있었던 30일. 거죠. 30일에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이분이 27일에 응급실 진료를 했기 때문에 대개 다른 사례들을 보면 노출되고부터 한 6일 그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확률은 낮아요. 그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1,500명이 파악이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컨택을 하고 있고
심포지움이요. 이 심포지움은 2개의 심포지움이 있었고요. 이 두 심포지움에 참가한 참가자는 모두 합쳐서 약 400명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한 20명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의료인, 국내 의료인 중에서는 절반 정도가 삼성병원 관계자고요. 나머지는 전국의 다른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다 의료인들이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언론에는 이게 많이 알려졌지만 이건 사실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포위망을 넓게 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 현재 삼성병원이 확보하고 있는 5월 27일에 30일 사이 응급실 진료를 받은 환자 명부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그 보호자와 가족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거. 따라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35명의 환자들 중에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감염되는 환자들의 경우에 동선이 밝혀진 경우가 몇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 이게 제일 심각한 지금 이 구멍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들을 살펴볼 때 이 삼성서울병원을 덮친 두 번째의 메르스 파도 이것이 오늘이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도가 서울 삼성병원 2차 파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병원에선가 3차 파도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14번 환자가요. 35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환자처럼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기저질환을 심하게 앓다가 이걸 앓은 게 아니라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제2, 제3의 14번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환자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또 다른 병원에 지금 있으면서 거기서 병원 내 감염의 어떤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거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제부로 소문만 돌다가 정식으로 정부에서 병원 명단을 공개를 했고 이 병원에서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응급실인지 뭔지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메르스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면서 내가 위험하구나라는 걸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인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점이 그나마 희망적인 거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지금 상황이. 특히 삼성서울병원 사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삼성서울병원 쪽하고 보건복지부 하고요. 질병관리본부 포함해서 그다음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이건 전국병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사이에 지금부터라도 긴밀한 이 대책팀을 꾸려가지고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을 해야 돼요. 우선 환자 명부를 시도별로 찢어서 새끼 DB를 만들어서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도에서 공무원들과 보건소를 동원해서 인력을 조직해야 돼요. 다 전화를 걸고 방문을 해서 그 응급실을 같이 방문한 보호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상호 간의 가정에서 전염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동선 체크도 하고요. 이거를 지금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제3차 파도, 제4차 파도가 동시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밀어닥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전직 보건부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이렇게 짚어보면 장관의 전공 분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위기관리이기 때문에 상황을 짚어보고 나면 여기와 관련된 정보가 무엇이 있으며 이 정보를 어디까지 누구와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원과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저는 도대체 청와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총리는 없으니까 총리실은 그렇다 쳐요. 이게 사실은 그 초기 대응 과정은 그 국정조사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누구를 응징하기 위해서가 나도 아니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실은 제가 볼 때
사스를 누가 막았어요? 그럼 사스를 그렇게 잘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때 공무원 조직하고 지금 공무원 조직하고 거의 뭐 밑에는 다 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대통령이 다르고 장관이 다르고 그거 말고는. 아니 그때는 질병관리본부가 없었어요. 아, 그럼 질병감은 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초기부터, 실은 그렇잖아요. 초기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뭡니까? 아까 청와대가 안 나섰다 그러는데, 청와대 왜 안 나섰어요? 메르스 괴담 잡아라고 한 거는 어디겠어요? 청와대와 관련돼서 이게 법무부 이런 데가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 잡아야 할 때 괴담 잡아라 그러는 것이고 공개해야 될 때 이거 공개해서 막 추적을 해야 될 때 주로 유성민을 어떻게 퇴치할 건가. 사실 그랬잖아요. 이게 퇴치. 국회법 14번 확진될 때는 29일인데 그때 정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심야에 밤 10시 반에 이 문제 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 시각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각 언론사 정치부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유승민이 얘기한 거 잘못된 거다. 그거 막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3일 날 밤에 우연히 이 35번 환자의 이 동선을 알고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건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35번 환자가 아니에요. 35번 환자의 경우는 우연히 동선이 알려진 거에 불과한 거고 거기는 접촉자는 많지만 직간 접촉인 접촉자는 많지만 여기 위험도는 낮은 동선이에요. 그러나 아직 박원순 시장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확진 환자들의 동선과 응급실 방문한 환자들의 보호자들 여기가 엄청 큰 블랙홀이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박 시장이 본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박 시장님도 확실히 본 거는 그냥 삼성 서울병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 본 거죠. 그러니까 6월 2일 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6월 2일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의사가 35번 의사가 확진 판정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브리핑에는 6월 4일 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 의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이틀씩이나 끌면서 그렇죠. 보호하려고 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봐주려다가 사태가 이렇게 커져버리는 그렇죠. 그게 국정조사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지금이라도 뭐 청와대에서는 우리 방송 안 듣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누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이거는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거든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 사태에 대한 책임자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이 메르스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아야 되고요. 이 정보를 이거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조직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동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보면 정보 공유조차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오늘 아침에 박원순 시장이 또 하소연을 했던데. 아직도 삼성병원에서 정보 안 주고 있죠. 안 주고 있다고. 삼성병원 일단은 삼성병원하고는 이제 그 서울시가 직접 나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의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명단을 줘야 돼요. 아니 그 권한 행사라는 거는 이 심지어는 뭐 병원 폐업 명령까지 병원 폐업은 시킬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병원을 폐업시키고 안 시키고 문제가 아니고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 이 문제가 된 3일 내지 4일 동안에 여기를 출입했던 사람과 그 사람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는 사람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그러니까. 파악을 하려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병원에서 서울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그것을 각 시도별 시군구별로 새끼 디베이스로 이제 쳐가지고 지방행정 조직의 보건소와 일반 행정 직원들을 보강해가지고 일일이 다 방문하고 체크를 해야만 돼요. 하지 않으면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이 뭐 자료가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 내원객들, 방문객들, 간병한 분 가족들까지 다 그 일일이 물어서라도 탐문 조사를 해서라도 파악을 내가 체크를 해 나가야죠. 하려면 금방 해요. 국가를 동원하는데 이거 보호자까지 해도 2,0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하루면 다 파악하거든요. 문제는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과 능력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난 진짜 화딱지가 난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그 생각 그렇죠. 자체가 아예 지금 없는 거잖아요. 딴 데가 있었던 거죠. 딴 데 가는 거죠. 뭐. 아니 국회법 뭐 이런데. 그 최경환 장관이 어저께 황교안? 이거 병원 갔다가 물타기 하듯이 24개씩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네. 격려한 것까지 섞어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왔다 하면서 중간에 그 문영표 장관 잠깐 빗길에 하고 자기가 또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가 뭔가면은 이 공개는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얘기한 그 기자회견 하루 전에 임박 하루 전에 6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는 거야. 아, 4일 날 했나?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네. 4일 밤이었어요? 네, 4일 밤이었어요. 6월 3일 날 하루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하란 말은 했지만 그 기자회견 끝난 뒤에 질문을 하니까 그때 그 홍보수석인가 하는 사람이 오늘 회견은 그 병원 공개 등은 오늘 회견의 그 요지가 아닙니다라고 부정을 했던 거거든. 나흘 동안이나 뭉개고 앉아 있다가 이제 사태가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공개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그 박원순 시장이 그거 공개했을 때 그쪽에서 뭐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는 등 뭐 이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 좀 무리한 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요구를 해야지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봐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을 원망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 그냥 포기하자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라는 말은 너무 과격하고 그냥 없는 걸로 치자. 그런 없는 걸로 치자. 예. 없는 걸로 치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지금 이제 우선 사회수석이 있죠. 거기 이 보건사회 이쪽을 책임지는 게 최원영 집 수석인데 과거 보건복지부 차관도 했고 제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 담당 국장이었고 그랬던 분인데 최원영 씨 요새 내가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전화 못 하겠는데 누가 이 방송 들으면 얘기 좀 해요. 당신이라도 나서가지고 우선 이 메르스 이 삼성서울병원이 초점이다. 다른 거는 다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삼성서울병원 응급실과 관련된 여기야말로 3차, 4차의 메르스 파도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거를 좀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직 보건부 장관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아까 그 말씀 질병관리본부가 사스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사스가 왔을 때는 검역소 중심으로 대처를 했어요. 조직이 없어가지고 네. 총리실에서 관장하면서 검역소에서 오더를 주고 검역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에 군을 투입했어요. 군 의무 인력을 투입을 하고요. 긴급하게 사람을 외국으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열감지기를 10대를 구입을 해갖고 추가 배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기응변으로 그 당시 사스를 넘긴 거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립보건원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는 신종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다. 이래서 만든 조직이 질병관리본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없는 상태에서 잘 막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탓이야 이게. 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뭐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이걸 사태를 만든 건 아니죠.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임기응변을 하도 시스템을 어쨌든 구축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거야. 가동조차 안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열감지기를 갖다가 검역소나 이제 공항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에 청와대만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누구 열을 감지하겠다는 거야. 대통령이 열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체크해가지고. 대통령. 그 메르스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대통령 곁에 못 가도록 대통령이 메르스 위험을 가진 사람과 뭐죠? 긴밀한 접촉? 그렇게 표현하죠? 아니, 긴밀한 접촉을 절대 할 수 없는 데에 청와대는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심기 관측용이야. 대통령 열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그러니까 그거 일상적으로 체크해가지고 언론사에다가 이제 누구 토론자 내보내지 아니 대통령이 왜 열을 받아 이것 때문에? 아니 뭐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치고 나오면 대통령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발언한 걸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신경질 내고 있잖아 뭐.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못 들었어요.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언론에 뭐 그때 사스 잘 막았다 하면서 고은 총리 막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 비교하지 하니까 말라 그러고 막. 사스 때와 비교하지 마라. 그때 상황이 다르다. 두 번째 지자체가 나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방어만 하고 있는 거야. 메르스 방어가 아니라 전염성이 훨씬 높은데.
아, 그러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때보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 네. 아, 그럼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관심이 그게 다 가 있는 거예요. 아, 이 통역 사이트 생겼더라? 통역 사이트가 생겼어요. 대통령 말씀 통역 사이트. 거기 들어가 봐야 되겠다. 뭐지 알아요? 그 모토가? 아, 몰랑이야? 아니에요. 말이 통하는 나라인가? 아, 그래요? 그래도 말이 통하는 나라 이래가지고. 그 대통령 말씀을 다 번역해 주는 네, 거야? 번역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 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하여튼 지금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느냐 마느냐의 초점은 삼성서울병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도요. 이미 쪽팔릴 건 다 쪽팔렸어요. 더 쪽팔릴 게 없어요. 그냥 다 터놓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터놓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메르스의 파도를 만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나마 지금 와서 삼성서울병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그 점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예. 남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 치사율이 엄청 높아요. 예. 근데 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의료수준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4명 중에 3명이 사망했거든요. 예.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다른 바이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단은 다른 나라들 보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빼고는 대부분 1명, 2명, 3명, 4명이잖아요. 예. 우리는 근데 막 지금 거의 100명 단위란 예. 말이죠. 근데 다른 데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데 우리는 그 치사율이 그 정도 높진 않단 말이죠. 그럼 뭐 좀 바이러스가 좀 다른 종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니, 그게 아니고 경험이 쌓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NA 바이러스여 갖고 변이가 굉장히 많이 돼요. 우리가 이제 감기는 예방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감기는 치료약도 없어요. 그냥 대증요법을 쓰는 거죠. 병원에 가면. 그래서 감기는 병원에 가면 7일, 병원에 안 가면 일주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감기는 병원에 가면 7일, 병원에 안 가면 일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감기 바이러스는 워낙 빠르게 변이를 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예방약이나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몸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들어와서 열이 나거나 뭐 염증이 생기면 열 나면 해열제, 염증 생기면 항생제 이렇게 투입해서 대증요법으로 잡는 거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메르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들어와서 열이 나면 해열제로 잡아야 되고요. 폐렴으로 번지면 항생제를 투입해야 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대증요법으로 견뎌서 그 기간 동안에 몸속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걸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 그 대증요법에 따른 처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대부분 의료 인력들이에요. 그리고 병정이 매우 진행됐을 때 치료가 시작이 됐고 반면에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연구가 많이 되고 많이 알려져 갖고 지금은 대증요법에 따른 치료를 잘 하는 편이에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변종은 지금 단언하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진화 과정에서 보면 독성과 전염성을 트레이드오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바꾸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반비례하는 관계. 바이러스의 목적은 자기가 생존하고 번성하는 거니까 숙주가 너무 괴롭거나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를 못 퍼뜨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유행이 되려면 독성을 계속 약화시켜야만 유행이 돼요. 숙주가 이제 걸려놓고도 걸린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아무데나 코 풀고 기침하고 악수하고 뭐 뽀뽀하고 이래야 전염이 잘 되지. 그래서 바이러스들은 처음엔 독하게 나타났다가 이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으로 가까이 가려면 독성을 계속 완화시켜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종플루 2007년 2008년에 되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절 독감만도 못하더라. 치사율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다 AI에서 나온 변종인데요. 1918년 스페인 독감 5천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1960년대에 그 홍콩 독감 그 다 AI 바이러스 나온 같은 종들이거든요. 사촌들. 이번에 몇 년 전에 왔던 신종플루도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960년대 중반 이전 출생자들은 항체 보유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 뒤 출생자는 항체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이 메르스도 사우디 국민들 중에 10%가 항체가 있대요. 샘플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400명이 죽은 걸로 나오지만 발열이 되고 막 증세가 나타나는 건 1000명이지만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했던 사람은 그거의 100배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사람의 숫자 전체를 따지면 치사율은 1%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서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를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99.5% 이상 사우디에서 발견되었던 중동 바이러스하고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01%만 달라도요. 결정적인 게 달라지면 변종이에요. 뭐요? 예컨대 전염력을 확 강화시키는 그런 게 염기 서열이 좀만 달라져도 그래서 양적으로 0.01%만 달라져도 감염력이나 독성이 확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1% 이렇게 달라져도 별로 안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 유전자 분석 결과 99.5% 정도 일치 이걸로는 변종이다 아니다 말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현재까지 감염되고 있는 경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우디에서 발견되었던 그 메르스 바이러스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변종이 출현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WHO 실사단이 이 사찰단이 이거 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닌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한국만 유독 이렇게 중동 국가를 빼고 이렇게 많으냐 해서 유전적으로 한국인이 취약할 가능성. 예, 그 메르스 바이러스.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보면 개인 간 변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인 간 변이가 많은 사람들을 5천만 명을 한꺼번에 묶어놓고 집단적으로 한국인의 유전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후가 중동하고 비슷해. 온나라. 이 얘기는 좀 일리가 있어요. 최근 기후가 약간 건조해요. 여름 날씨치고는. 지금 중부지방은 특히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고온에 다습하면 잘 못 버텨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장마가 빨리 시작돼야 되는데 장마. 실제로 사우디 이런 데서도 그 나타난 사례가 제일 많은 게 5, 6월 달이고 건기. 예. 7, 8월 달 가면은 이게 잦아드는. 근데 뭐 대부분 병원에서 감염되는데도 영향을 받나 보죠, 그게? 아무래도.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독감이 오게 되면 좀 중증 환자들은 어차피 걸리면 그렇죠. 사망하고 고위험군. 그래서 딱 지나고 나면 혹시 괜히 난리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지금 강남에 있는 그 강남구와 서초구 학교들 초중과 학교는 다 휴교했지 않습니까? 휴업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 지금 손실이잖아요. 잘 막았으면 이 휴교 안 해도 되잖아. 그럼요. 잘 못 막았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이미 치르고 있잖아요. 만약 3차 파도가 또 오면요. 휴가철까지 뻗칩니다. 지금 이게. 그럼 내수 경기가. 근데 사실 지금 감염된 사람은 모두 다 병원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걸 거의 100%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깥에서 했거나 학교를 휴교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과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부가 하도 소극적으로 하니까 그 반작용이 좀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정부가 믿을 만하게 하면 좀 과하게 안 해도 되지만 정부가 워낙 믿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과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논리. 그러니까 초기에 좀 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초기에 과하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35번 의사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확진이 이제 확인된 사람이 참여했던 집회 이런 사람들을 뭐 격리하거나 그런 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전혀 이제 상관없는 학교들이 문 닫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너무. 그러니까요. 과도하게 처음에 한 건 평택 성모병원 때 과도하게 했었어야 돼요. 이때가 5월 15일에서 17일이고 환자는 이미 이거보다 한 3일 4일 전부터 발열과 기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메르스로 확진이 됐을 때 곧바로 메르스 의심 증상이 보고가 됐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일단 그 진단 키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면서 곧바로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촥 마스크 쓰고 쫙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딱 봉쇄하고 하는 거. 이거를 초정해 했어야죠. 그랬으면 14번 환자가 빠져나와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가는 일이 없었죠. 그렇죠. 여기서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지금 이제 삼성 그 14번 환자가 삼성병원에서 확진이 되었던 29일 날 확진이 되었는데 27일 날 방문했고 29일 날 확진이 됐는데 확진되었을 때 27, 28, 29 그때 있었던 사람들 그 35분 의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격리시켜 버렸어야지. 그렇죠. 여기서 또 놓친 거거든요. 또 놓쳤고 그 삼성 서울병원 사태는 평택성모병원보다 심각한 사태예요. 지금 이게 더 숫자도 많을 걸로 예측이 될 뿐만 아니라 범위도 넓고요. 지역적으로. 그리고 그 여러모로 볼 때 구멍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3차, 4차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고. 그래도 저는 뭐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마스크 끼고 손잡고 다니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가면서 설왕설래도 해야 되는데. 설왕설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아, 마스크 쓰고 설왕설래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어차피 설왕설래 할 거면 마스크를 왜 쓰고 다녀? 입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 그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지금 메르스 사태가 있는데 이 사태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 또는 평소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는 어제도 영화관에 갔고요. 그저께도 영화관에 갔고요. 매드맥스도 봤고요. 뭐 다른 영화 트립 투 이탈리아도 보고요. 되게 사람이 적어서 병원이 쾌적하더라고요. 병원이 극장이. 병원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고요. 그냥 막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많은 장소 피하라 그러니까 극장도 안 오는데 뭐 저는 그래도 영화 다 볼 거예요. 볼 거고. 어쨌든 사람이 밀집된 장소를 굳이 전 개인적으로는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감기 독감이 유행할 때 그 감기 예방 요령 있잖아요. 손을 자주 씻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입이나 코를 손으로 이제 만지지 않는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가 할 때 이제 마스크 좀 쓴다든가 이런 정도들 있잖아요. 그러면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비타민 섭취를 충분히 한다든가 뭐 이런 건전한 유행성 독감을 피하는 요령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요. 그냥 그걸로 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네, 어떤 의사도 강조하던데 그 독감 예방할 때 우리 흔히 하는 일들 있죠. 그걸 좀 그 단위를 높여가지고 강도 있게 하는 것. 특히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비타민 C 섭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또 뭐 지금 병원 나름대로 예방 효과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병원 정보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뭐 병원 같은 경우는 찝찝하면 안 가시면 되는 거고. 다른 병원은 다 가셔도 되고요. 다 가셔도 되고. 뭐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찝찝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삼성병원은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동 365 서울 열린병원이나 아산 서울병원 이런 조그만 병원들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환자가 와서 진료를 했고 그 환자가 거쳐가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병원을 옮겨줬고 그 의사 선생님이 훌륭하게 남한테 안 옮기고 그걸 극복한 죄밖에 없는데 이런 공개를 했다고 해서 이 병원 안 가면 곤란하거든요. 믿고 가셔도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병원들이 입은 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로 인한 피해.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메르스 환자를 갖다 진료한 거잖아요. 또. 그렇죠. 의무를 다한 거예요. 의무를 다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당하게 받는 피해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병원을 열심히 이용해 줘야 돼요.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시민들이라도. 그리고 여기 명단에 나와 있지 않은 병원 이런 데들은 이용하시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솔직히 제가 복지부에 있을 때도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슈퍼박테리아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 건은 바이러스지만 어떤 항생제도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사고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대형 병원일수록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높아요. 그래서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그래가지고 처음에 경증 질환이 있을 때는 동네 이 가정의학과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라고 권해드리잖아요. 근데 무조건 큰 병원 좋다고 막 감기 들면 무조건 큰 병원에 오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병을 만들어요. 가가지고. 큰 병원 좋아하시지 말고요.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이 문제는 실제로 좀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가족 중에 그 장기 입원 환자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걸린 사례가 있어요. 아주 큰 병원에서. 아주 큰 병원 바로 지금 문제의 그 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다 보니까 그 VRE라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에 걸렸어요. 방코마이신. 근데 걸렸는데 걸리니까 거기서 이제 격리병실로 옮기더라고요. 옮기는데 이게 병원에서는 잘 안 낫는 거예요, 또. 안 낫는데 격리병실을 옮기가 나중에 격리병실이 모자라니까
좀 집으로 가줬으면 하는 거야. 집으로. 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그러면은 가겠다 하는데 다른 병원에는 못 가는 거야. 이런 환자를 또 안 받는 거야. 네. 그럼 이 발병시킨 병원에서도 나가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국립의료원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 공공병원들 이런 데서는 이런 걸 그래도 또 받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도 협소하다 보니까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집으로 모셔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나는 그 진주의료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진주의료원 폐쇄시킨 그 사람 홍준표. 그러니까 이 공공시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중보건이라는 거는 공공재로서 막을 수 있는 건데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후퇴시켜 놓고 뭘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번 기회에 이런 이제 급속한 질병만이 아니라 이런 그 공공의료기관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게 영리를 생각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 이제 음압시설이라는 건 병실 안의 마이너스 기압이 바깥보다 낮아가지고 박테리아나 뭐 바이러스가 안으로는 들어가도 밖으로는 못 나와요. 그게 이제 음압병실인데 그걸 많이 만들었을 때가 사스 때예요. 사스 때 1차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신종플루 AI 신종플루 번질 때 좀 더 만들고 해서 그나마 지금 있는 시설들이 그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 환자가 이렇게 몇십 명 발생하니까 그 격리까지 포함하니까 이게 음압시설이 부족하잖아요. 네, 꽉 차버리네. 예. 근데 이거 평소에 비워놓는 병실인데 이제 그 경제적 기준으로 보면 병원 적자를 가속시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유사시에는 또 어느 정도의 음압시설이 있어야만 의료진들을 보호하면서 진료를 하죠. 잘못하면 이번 일처럼 의료인들이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 저는 뭐 그 병원 이용자들이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원에서 해결하시라. 그렇게 다시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격리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들 또 스스로 감염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의사라도 하려면 무섭겠다. 그런 생각 한편으로 하면서 그렇게 용기 내서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 한번 치시죠. 예,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오늘 제가 그러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는 사실 제 후임이긴 하지만 한참 후임인데 박수는 못 보내드리겠고요. 근데 보건하고 복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거기 복수 차관을 하거나 국민건강부로 따로 보건 쪽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더라고요. 예. 앞으로의 과제는 원래 이제 병성이가 끝나고 제가 이제 어머니 이렇게 입원해 계셔가지고 매번 가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아, 그럼 한 가지만 더. 우리 병원에 문병 가는 문화 있잖아요. 이거 좀 제고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원 감염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 연고주의 뭐 또 효의식 이런 게 있어갖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줄줄이 다 가고 막 옆에 지키고 앉았고 안에서 뭐 밥 먹고 밥 해 먹고 다 해야죠.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족들 병문안 간 가족들 감염이 되게 많아요. 이거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우리 문화도 달라져야 되고 지금 그 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큰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안 가다가 아프니까 막 가는 거꾸로 된 현상은 이 문화가 달라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뭔가면은 지금 환자들 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간병을 병원에서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른 독일이나 일본처럼 간병 자체가 이제 어떤 치료 행위의 일부로서 병원이 맡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환자 가족에게 맡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도 한편으로 또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정책 토론 때도 4대 중증 환자 뭐 무상 치료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간병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그때 들어간다 했다가 나중에 안 들어간다 취소시키고 했던 그 대목인데 제가 그거 시범사까지를 했어요. 그때 2006년도에. 그거 해야 돼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뒤로 진행이 안 됐고 사실 그 입원한 환자 더군다나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한테 막 방문객이 막 가는 거는 그 환자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방문자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문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도 이제는 간병 서비스를 근데 그 도입하는 것도 또 어려워요. 그걸 해도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양쪽 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외로워하시거든.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주도 안 갔는데 지난주도 못 갔는데 요번 또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이제 감성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좀. 좀 야멸차게 바꿀 건 바꿔야 돼요. 예. 화상 통화 같은 거. 그래서 오늘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 임수경 씨라는 분이 이제 저희한테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국회의원 임수경 아니고 동명이인. 예, 동명이인 임수경 씨입니다. 제가 아는 임수경 따로 있는데.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허니버터칩이. 허버칩이라고. 심지어 한 10봉 되나요? 한 20봉 돼 보이는데.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두세 봉을 벌써 먹었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가져온 제라헌 어메기떡 제주도에서 가져온 거 맛있었죠? 맛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져가가지고 마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소자분인데 또 저희한테 그 책을 좀 보내달라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듣는 건 아니겠죠? 감옥에서?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 난 거. 아마 한겨레 신문 그거 보고 그러신 신문을 거겠죠? 보고. 예. 그래서 꼭 좀 책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메르스야 계속 거라 해서 꼭 이겨냅시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